사실 노인 환자분들 제가 병원에서 진료하고 그래도 입원해서 주사 맞고 치료하고 그러면 좋아지셨다가 또 집에 가시거나 요양병원 가시거나 하면 나빠져서 다시 입원을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몸에 좋은 거 이것저것 사서 드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경구 영양제를 한 캔 정도 보충하시는 게 훨씬 더 양질의 영양분을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브란스 병원 노년내과의 김광준입니다. 오늘 제가 나이사 클래스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노인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영양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노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영양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실 텐데 오늘 마침 좋은 기회가 있어서 나이사에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다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인의학을 하고 있어서 노년내과를 하고요. 두 번째는 전공 자체는 내분비내과라 그래서 주로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같은 것들을 주로 봤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이런 일만 하는 건 아니고 건강검진센터에 담당을 또 하고 있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진료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의미냐면 제가 노인 환자분들을 진료할 때랑 건강검진센터에 있는 분들을 진료할 때는 전혀 다른 환자분들을 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센터에서는 보통 되게 건강하고 병이 없는 상태에서 미리 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대부분 노인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이미 질환이 굉장히 오래됐고 여러 가지 질환들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건강이 많이 약해져 있거나 안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노인 환자분들 제가 병원에서 진료하고 그래도 입원해서 주사 맞고 치료하고 그러면 좋아지셨다가 또 집에 가시거나 요양병원 가시거나 하면 나빠져서 다시 입원을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그걸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다음과 같은 이제 답을 얻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똑같은 질환에 걸렸는데 누구는 결과가 좋고 누구는 안 좋다. 그 생각을 했을 때 클루가 됐었던, 단서가 됐었던 거는 근육이었습니다. 이 세 명의 이제 환자로 왔다. 그러면 저희는 이 분들 중에서 예후가 제일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맨 끝에 있는 운동을 많이 하신 근육이 많은 분이 예후가 제일 좋은 겁니다. 근육량과 생존율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근육량이 떨어져 있는 근감소증 환자에게서는 굉장히 많이 사망률이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감소증이 있는 사람들이 근육이 충분한 사람에 비해서 수명도 짧고 병이 걸렸을 때 사망할 확률도 높다. 그러면 근육이 그만큼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노인분들이 우울해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병도 많고 먹는 약도 많고 사회활동도 제한이 되고 운동도 잘 못하고 특히 식사도 잘 못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굉장히 우울해지는 경향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식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지만 우울증이 생겨서 식사를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노인의 반 정도는 영양 상태의 개선이나 주의가 필요한 분들이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것들을 시기적으로 이렇게 쭉 조사한 거를 보면 노인에게서는 영양 관리를 개선해야 되는 사람, 정말 적극적으로 병원에서든 아니면 본인이 노력을 해서든 영양 상태를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20%에 육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근육의 소실인 거고요. 만성적으로 영양이 불균형이 오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들이 소실되면 그 부족한 영양분을 우리 근육을 갉아먹어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의 저장고인 근육이 줄어들게 되고 근육 소실이 옵니다. 그러면 근육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어지게 되고 따라서 활동을 더더욱더 못하게 되면 움직이지 않고 활동을 못하니까 식욕도 떨어지고 기분도 우울해집니다. 근육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근육의 양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근육이 가지고 있는 힘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육의 양과 힘 두 가지를 합한 개념이 근감소증이라는 질환을 정의하는 데 필요한 거고요. 근감소증이 근력과 근육의 양 모두를 합한 개념으로 통칭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분류할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누구나 나이가 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걸 1차성 근감소증이라고 하고요.
다른 원인이 있어서 예를 들면 영양이 부족해서 생기는 근감소증은 영양 관련된 근감소증이라고 따로 분류를 하고 특정 질환이 있을 때 생기는 근감소증, 쉽게 얘기하면은 심장이 안 좋아서 계속적으로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활동을 못하면서 근육이 빠지는 분들, 폐 기능이 안 좋기 때문에 호흡이 어려워서 역시나 가만히 있으면서 근육을 못 써서 빠지는 근감소증, 이런 것들은 특정한 질환과 연관되어 있는 질환 연관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의 원인이 명확하게 구별이 되고 단순한 나이가 들어가는 노화와 별개의 근감소증을 2차성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노인분들이나 젊은 분들에서 근육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당연히 2차성 근감소증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중에서도 영양과 관련된 문제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정리하면 특별한 원인이 없다. 그러면 그냥 1차성 근감소증, 원인이 있다. 그러면 2차성 근감소증이고 많은 사람들이 2차성 근감소증으로 고생을 합니다. 그럼 이러한 근감소증의 주요 원인인 영양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노인의 영양실조라는 개념을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 몸에는 굉장히 다양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가 영양적인 측면에서는 필요한 양과 소비하는 양이 같이 변하기 때문에 내 몸에 맞는 영양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만큼의 영양분이 필요하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섭취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걸 알려면 역시 내가 얼마나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소비되는 기초대사량 더하기 나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에너지가 어느 정도 추가로 필요한 건지에 대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칼로리의 총량을 계산하실 수 있는데 이걸 일일이 다 계산하시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내 몸무게의 30을 곱한 게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0kg의 남성의 경우에는 적어도 2100kcal 정도의 열량이 필요한 거고 50kg의 여자분이라 그러면 1500kcal 정도의 영양분이 반드시 공급이 돼야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근육의 양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로 조금 부족한 분들은 본인의 기초대사량과 내 활동량 등을 계산을 해서 그거에 맞는 열량 총 요구량을 계산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생기는 문제 중에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는 영양이라고 하는 게 영양소별로도 나눠지게 되는데 각각의 영양소별로 누구는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고 다른 사람은 다른 영양소가 부족한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다빈도로 부족해지는 영양분을 순서대로 따지게 되면 칼슘, 비타민, 지방, 그리고 단백질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됩니다. 65세 이상에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는 영양분들은 매우 제한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본인이 원해서 식사를 잘 먹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혼자 살기 때문에 식사를 잘 챙겨 먹기가 어렵다. 혹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서 음식점에서 양질의 음식을 사 먹거나 혹은 집에서 조리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면 내 몸에 필요한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과 같은 기초 필수 영양소 그리고 무기질이나 비타민 같은 우리 몸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런 성분들을 골고루 섭취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너무너무 많은 분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수 정도가 영양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남자에 비해서 여성분들이 조금 더 영양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라고 하는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실태를 사실 봤을 때 85% 이상이 가벼운 정도의 영양실조를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가 노인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떠한 사람들이든 간에 조금씩의 영양 문제는 생길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내 건강에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노인이 될수록 그런 위험성이 커지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부모님 혹은 조모나 조부 같은 분들이 영양실조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같이 고민해 봐 주시고 그분들에게 어떤 식의 처치를 해드리는 게 좋을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노인분들을 보게 되면 정말 일반적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양이 왜 노인에게서 안 좋아질까?
쉽게 생각할 수가 없지만 되게 단순하게는 못 씹어서 못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치과에 문제가 있는 분들 혹은 턱관절에 이상이 있어서 못 씹습니다. 근데 저작 기능이 안 좋아지거나 치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삼키는 근육 저작 기능 이외에 연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의 비인두와 혓바닥 그리고 삼킴 기능 자체도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먹기가 힘들어집니다. 부모님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서 음식을 드실 때 자꾸 기침을 한다든지 저희가 소위 말하는 사례가 걸린다고 하면 연하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저한테 입원해 계신 환자분들은 70에서 80% 정도가 연하 기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치매가 있거나 파킨슨병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더 연하 기능에 문제가 많아서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흡인성 폐렴이라고 해서 사례가 걸려서 폐렴이 걸리고 그 폐렴이 회복되지 않아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저작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연하 기능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그건 필연적으로 영양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고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면 영양에 대한 신경을 훨씬 더 많이 써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 이외에도 노인분들이 영양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6가지 정도로 저희가 구별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노화 자체에 의해서 생기는 기본적인 신체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맛을 잘 못 느낀다든지 냄새를 못 맡는다든지 혓바닥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침이 마르고 입이 잘 말라서 음식 같은 것들을 넘기기가 힘들다든지 하는 기본적인 노인들의 신체적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기능 장애가 있습니다. 당뇨병을 오래 앓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당뇨병에 의해서 생기는 신경병증이라고 하는 합병증이 있고 그 신경병증으로 인해서 위에서 음식을 소화시킬 때 필요한 신경 전달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는 당뇨병이 오래되면 신경이 망가지고 신경이 망가지면 위가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지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소화가 잘 안 되면 안 먹게 되고 안 먹으면 영양실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환일지라도 혈당만 조절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질환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 그리고 그 합병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갖게 되는 또 다른 문제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이 노인에게 있어서 영양실조를 일으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 질환이 나에게 어떤 영양적인 문제를 초래할지에 대한 것을 꼭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건 혼자 사는 분들의 경우에는 나 혼자 음식 만들어서 먹는데 어떻게든 먹는 게 중요하지 골고루 영양에 있어서 잘 갖춰진 걸 드시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러한 복잡 다단한 이유들 때문에 노인일수록 영양 상태에 문제가 생기기가 쉽다. 그러니 더더욱더 신경을 써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렸었던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노인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영양의 문제 그리고 그게 결국 근육의 감소랑 연관이 되고 근육이 감소하면 사망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영양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 건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노화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겪게 되는 근감소증의 가장 큰 원인은 열량의 부족입니다. 열량의 부족이 생기는 이유는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못 씹어서 그런 건지 못 삼켜서 그런 건지 위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변비가 있어서 그런 건지 다양한 원인에 맞춰서 당연히 원인에 근거한 문제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맞춤형으로 영양치료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양 보충을 할 때는 잘 이빨이 안 좋아서 못 삼키는 분들은 못 씹는 분들은 액상의 어떤 영양 성분을 보충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삼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런 경우에도 삼키기 쉬운 음식 혹은 살해가 안 걸리도록 점도를 일정 수준 이상 증가시킨 특수한 영양 보충제를 쓰시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영양적인 부분에 있어서 열량에 중점을 둘 거냐 영양소에 중점을 둘 거냐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칼로리라고 하는 게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열량을 꼭 고려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량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기준 에너지를 남성의 경우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0kcal라 그러면 2100kcal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 여성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거보단 적어서 1500kcal 정도가 되니까 한 번 식사를 할 때 하루에 3번을 먹는다 그러면 남자는 대략 700kcal, 여자는 대략 500kcal 정도를 섭취해야만 근육이 이렇게 없어지지 않고 내 몸에 필요한 근육을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단계로 생각해야 되는 게 영양 성분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단백질과 관련된 부분을 꼭 강조를 하게 됩니다. 단백질이라고 하는 걸 섭취해야 되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사람들의 비율을 따지게 되면 남자는 대략적으로 70%, 여자는 80% 정도가 부족합니다. 단백질 섭취가 이렇게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섭취하고 있는 음식만으로는 근육을 좋게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족한 만큼 단백질을 추가로 드셔야 됩니다. 얼마나 드셔야 되느냐? 대략적으로 몸무게 1kg당 단백질을 1.5g 정도를 섭취하라고 얘기하는데, 이러면 헷갈리실 테니까 양을 섭취하기 위해서 도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1일 권장 단백질을 섭취를 하려면 고깃집에 가서요, 소고기 2인분을 드셔야 됩니다. 매일같이 300에서 400g 정도를 섭취해야 되고, 소고기가 싫다 그럼 닭고기 드실 수 있는데 닭가슴살 200g 정도를 드셔야 됩니다. 우유를 먹겠다, 저 같은 사람은 가능한데 하루에 10팩 드셔야 됩니다. 계란 10개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지를 고려한다 그러면 이게 가능할지 저는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보충할 수 있는 것들을 건강기능식품에서도 찾을 수 있고 음식에서도 찾을 수 있고 식품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많이 이야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유고요. 두 번째는 경구영양제입니다. 경구영양제 중에는 액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 이미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서 찾아보시면 금방 찾아보실 수 있을 때 경구영양 뭐 이렇게 찾아보시면 뭐 뉴케어부터 시작해서 병원 같은 데서 쓰는 것은 엔커버, 뭐 하모닐란 이런 것들을 쓰게 됩니다. 실제 제 환자분들은 뭐 거의 대부분 이런 영양 보충제를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뉴케어, 뭐 메디푸드, 메디웰, 그린비아, 병원에서 쓰는 엔커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의 성분 차이나 칼로리 차이는 사실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환자분들만 꼭 이걸 먹어야 된다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영양에 문제가 있으면 보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쓸데없이 영양 보충하겠다고 몸에 좋은 거 이것저것 사서 드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경구 영양제를 한 캔 정도 보충하시는 게 훨씬 더 양질의 영양분을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 관리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영양 보충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원칙을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양 이러면 나 병원 가가지고 주사 맞을까? 이런 생각 하시지만 절대 원칙의 1번은 기본적으로는 영양 보충은 경구 영양 보충제를 쓰는 겁니다. 주사가 효과적일 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구 영양 보충제를 써야 되고요. 내 식욕이 부족하거나 영양제를 챙겨 먹을 정도로 음식을 섭취하는 정도가 부족하게 되면 기초 체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반드시 양질의 영양분을 경구 영양제를 통해서 섭취를 하셔야 되고요. 칼로리가 섭취가 되고 단백질이 섭취가 되고 탄수화물이 섭취가 된다면 그 다음으로 고려하실 거는 아미노산이나 크레아티닌 같은 것들을 추가로 보충할 수 있는데, 제가 왜 경구영양제가 좋은지에 대해서 1번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아래에 5가지가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도 보이시겠지만 일단은 주사에 비해서 영양제를 섭취하는 흡수의 정도, 영양소의 대사 효율성이라는 게 높고요. 장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면역학적으로도 유리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기도 하고, 우리가 음식을 오랫동안 안 먹으면 위나 장이 다치기 때문에 장점막이라고 하는 거에 정상적인 유지하는 데도 경구영양제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경구영양제를 통한 영양소 섭취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근육이 분해되거나 하는 속도도 늦출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구영양제제를 보충하는 것조차도 좀 부담이 된다면 그 다음 단계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분유입니다.
분유를 드신다 그러면 1살 이상이 먹는 분유를 하루에 2번 정도 아이가 먹는 양 정도로 보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1번으로는 경구 영양제, 2번째로는 분유를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분유를 드실 때는 유당 불내성 혹은 유청 단백질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 등이 있어서 설사를 하거나 혹시라도 소화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특히나 소화불량 증세를 호소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된 또 다른 형태의 경구 영양제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경구 영양제제는 꼭 환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건강한 성인에게서도 부족해지는 영양 성분을 보충할 수 있는 되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가지시지 않고 쉽게 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영양제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잘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 몸에는 근육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 그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필요한 필수적인 영양을 챙겨줘야 됩니다. 영양을 챙기기 위해서는 나에게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평가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평가를 한 다음에는 적절한 영양분을 보충해주는 중재를 해야 되고 중재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근감소증이 있거나 내가 다른 여러 가지 질환 등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기력이 떨어진다 하면 기본적으로 질환부터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식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영양 평가를 먼저 꼭 한번 해보시고요. 병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양을 보충하겠다 한다 그러면 영양에 있어서의 기본 중에 기본은 칼로리입니다. 칼로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영양을 좋게 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칼로리의 섭취가 일단 충분한지를 보시고 칼로리가 부족하다 그러면 칼로리를 높여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영양소인데 영양소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모두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잡힌 음식 혹은 경구 영양제 이런 것들을 찾으셔야 되는데 쉽게 찾을 수 있는 좋은 아이템 저희가 쉽게 구입할 수 있고 쉽게 섭취할 수 있는 것들이 캔으로 되어 있는 음료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건강한 성인분보다는 특히나 말씀드렸던 노인분들 혹은 저작 기능이나 연화 기능 등의 문제가 있어서 더 쉽게 영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분들, 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소화가 안 되는 분들한테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양과 관련된 부족함을 아시는 게 좋고 그걸 어떻게 관리할지를 고민하신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영양 상태 평가를 꼭 해보시고 경구 영양 보충제 등을 고민해 보시고 섭취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 이외에 내 가족 그리고 내 할머니, 할아버지 등을 한 번 정도씩은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사실 본 강의에서 꼭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당분을 섭취하는 것을 줄여야 당뇨병이 좋아지니까 당분 섭취를 철저히 제한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화면에도 나가겠지만 우리 몸에 기본적으로 포도당이라고 하는 당분은 근육에서는 글라이코겐이라고 하는 형태로 저장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근육에서의 에너지원이 되는데 당분 섭취를 지나치게 제한하다 보면 글라이코겐이 다 소실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 근육이 분해가 돼서 자기 근육을 태워서 열량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근육에 있는 필수적인 양의 글라이코겐은 반드시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따라서 당뇨병이 있으니까 당분을 섭취하지 않아야겠다 이러면 근육의 글라이코겐이 소실되는 문제가 생기니 당분 섭취를 해서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양질의 당분을 섭취하는 게 중요한 거고 적정한 양을 섭취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균형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탄수화물을 적정량 양질로 섭취를 하게 되면 근육이 유지가 되고요.
탄수화물을 적정량 미만 섭취하면 글라이코겐이 부족해지면서 아무리 단백질이 들어와도 근육은 감소하게 됩니다. 반대로 지나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게 당뇨병 환자분들한테서는 주의하셔야 될 거고, 이렇게 되면 글라이코겐이 남아돌게 되기 때문에 결국 남아도는 포도당이 우리 혈당을 높이면서 당뇨병을 악화시킬 수 있고 체지방이 증가하는 상태의 비만이 되기 때문에 적정량의 탄수화물은 필수적인 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그리고 칼로리를 섭취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우유나 두유 같은 것들을 생각하기도 쉬운데요. 같은 양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양과 그리고 칼로리의 양이 다릅니다. 비만, 당뇨병 이런 것만 생각하게 되면 이왕이면 칼로리가 적은 걸 섭취하려고 하시겠지만, 제가 진료하고 있는 분들 혹은 실제로 영양에 문제가 되는 분들의 1번은 제가 칼로리를 섭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단위량당 칼로리의 양이 많은 거일수록 효과적인 거라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우유 그리고 두유 등에는 한 팩 200ml 정도가 되면 평균 한 120에서 140 정도 칼로리입니다. 근데 이제 영양제, 경구영양제, 뉴케어라든지 이런 것들에 들어있는 성분은 200kcal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몸의 영양 상태를 호전시키는 데 필요한 영양 성분들이 더 많이 들어있어서 단순한 우유나 두유보다는 오히려 이쪽에 경구영양제들이 조금 더 칼로리도 많고 영양 성분도 많고 흡수나 이런 부분에서도 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선택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장이 안 좋은 분들을 위한 거, 심장,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을 위한 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서 그냥 단순한 우유보다는 조금 더 쉽게 자기가 원하는 맞는 제품을 찾으실 수 있죠. 아예 식사를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6캔에서 7캔까지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이제 식사를 입으로 못 하시는 분들은 경장 영양이라 그래서 관을 통해서 경관 영양식을 하게 되는데, 킬로그램당 30kcal에 해당하는 열량을 공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서 70kg인 분들은 2100kcal를 다 경관 영양식으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요. 그 양은 칼로리에 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제 경험상으로는 하나에서 2캔 정도만 드셔도 충분한데, 지나친 경우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칼로리가 들어와 버리면 비만해지면서 다른 대사 질환이 생기기 때문에 부족한 양만큼만 보충하시면 된다. 그게 핵심이겠습니다. 사실 영양 관리를 하려면 내 영양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저희는 평가를 받는다고 하는데, 자기의 영양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렇게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무언가 행위를 해줘야 됩니다. 그걸 중재라고 하고요. 중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중재로 인해서 이전과 달라진 모습이 어떤 건지 다시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상태를 알고 중재를 해서 뭔가 좋아지게 하고 마지막으로 그거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본인의 영양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설문조사 그리고 몇 가지 검사 등을 통해서 체성분 분석 혹은 혈액 검사 등을 통해서 본인의 영양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체크를 하고요. 그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가 만약에 근감소증이 있고 영양에 있어서 특정한 성분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파악을 하게 되면 그걸 보충해주는 중재를 해야 됩니다. 중재를 했으면 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게 좋아지게 했는지에 대한 효과 분석을 하기 위해서 짧으면 3개월, 길게는 1년 정도 후에 이 사람의 상태를 재평가를 해서 처음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변화가 생겼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가를 하고 중재를 하고 효과를 분석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내가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제일 쉬운 방법은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조사 방식에는 설문지가 있는데 미니 뉴트리셔널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아주 간이 영양평가라고 하는 설문조사 도구가 있고요. 이건 쉽게 인터넷 등을 통해서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셔서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영양관리를 시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하셨을 때 점수가 나오게 되는데 그 점수가 22점 이상이면 정상입니다. 15점부터 21점까지는 유의가 필요한 거고요. 14점부터는 영양관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의 평균 값을 저희가 구해보면 14점입니다. 영양관리가 필요한 사람이 정말 많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겠고요. 오히려 사실 더 낮은 분들도 많은데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영양에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걸 이것 가지고만도 유추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양 불량이 몇 퍼센트인지를 퍼센테이지를 내보면 한 47% 정도는 영양 불량이고요. 영양의 불량 위험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36%입니다. 즉 전체의 73% 정도가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영양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앞에 설명드렸던 미니 뉴트리셔널 어세스먼트 하기가 좀 번거로우시다 그러면 노인의 영양상태 자가평가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을 텐데 이 노인 영양상태 자가평가 도구를 보시면 질문이 대략적으로 한 8, 7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걸 하시고 나서 점수를 매겨보세요. 점수를 매겨서 0에서 2점은 굉장히 좋은 거고요. 3점부터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6점 이상이 되면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하루에 한 끼 식사를 한다. 이러면 3점입니다. 우유를 안 먹는다. 이러면 2점입니다. 그리고 치아나 구강 문제가 있다. 이러면 2점이에요. 그러면 치아나 구강에 문제가 있어서 잘 못 드셔서 한 끼만 드시고 유제품을 안 먹는다. 그럼 7점이니까 이분은 그냥 진짜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분인데 너무너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주변에 계신 부모님 혹은 가족분들 중에 이 설문을 했을 때 문제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영양과 관련된 관리를 받으셔야 된다. 왜냐하면 몰라서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꼭 한번 이런 테스트를 받아보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평가를 했으면 이제 중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중재를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은 영양에 대한 거를 관리할 때는 먹는 거를 신경을 써야겠죠. 먹는 걸 했을 때 효과가 있느냐? 효과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역시 화면에 나가고 있을 텐데 논문 등을 통해서 이미 입증된 것은 환자가 영양 관리를 하게 되면 근감소증도 줄어들게 되고 근육의 양도 늘어나게 되고 추가적으로 이 환자분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재원 기간도 줄어들고 입원을 하고 나서 다시 입원할 확률도 줄어들기 때문에 영양이 얼마나 건강 상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근육의 손실도 막을 수 있다는 게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양은 정말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사와 영양에 대한 거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정작 환자분들 중에서 병원에 갔을 때 나 밥 어떻게 먹는지 물어보나? 이런 의료진을 만난 분이 있을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식사를 잘하는지, 식사를 한다 그러면 몇 끼를 먹는지, 먹을 때 어느 정도의 양을 먹고 어느 정도의 음식 종류를 섭취하는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의료진조차도 영양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없거나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먼저 본인의 영양 상태를 스스로 관리하시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노인분들 중에서 병원에 오시면 몸무게가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원래는 몸무게가 빠지게 되면 식사를 어떻게 했는지 영양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영양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기보다는 당장 무슨 병이 있는 건 아닌가? 암이 걸린 건 아닌가? 이래서 그냥 검사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긴 해서 영양과 관련된 본인의 건강이 무슨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알기 위해선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식사입니다. 식사를 개선한다고 했을 때 영양의 필수적인 것은 1번은 열량입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이고요. 세 번째는 탄수화물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절대 영양 상태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 식사와 관련된 지침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근육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게 뭐냐? 근육은 우리가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저장해두는 에너지 저장소이기 때문에 운동선수가 아닌 이상 일반인의 경우에는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결핍 상태가 생기면 근육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근육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영양 관련 근감소증이 생겼다고 하면 이 근감소증이 심한 정도에 따라서 공급해줘야 되는 칼로리의 양, 그리고 영양치료를 받아야 되는 기간,
그리고 줘야 되는 영양 성분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심각한 수준의 근감소증이 오게 되면 반드시 충분한 열량 더하기 충분한 단백질, 충분한 탄수화물을 공급해야 되는데 에너지 결핍이 없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몸에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니 잘못된 다이어트를 통해서 칼로리를 막 줄여서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에너지의 대사에 필요한 정도를 모자르게 보충을 하게 되면 지방도 없어지지만 근육도 없어지기 때문에 근육이 없어지지 않을 정도의 칼로리와 영양분은 필수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 근육의 이화와 동화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 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지만 영양에 있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도 많고 우리가 몸에 있어서 영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즘 시대에 살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많이 모릅니다. 하지만 노인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제 입장에서는 식사, 영양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싶고요. 내 주변에 나는 괜찮으니까 놓칠 수 있는 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내 가족의 영양 상태가 어떤지를 이 방송을 보시고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부족한 분들께는 경구영양제제라든지 다른 방법 등을 통해서 보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